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덕후맨입니다. 제과제빵 기능사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킵하면서 정답을 확인하고 해설을 하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도넛 반죽의 휴지 효과가 아닌 것은? 문제를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고 정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도넛 반죽의 휴지 효과가 아닌 것. 정답이 좀 보이셨습니까? 확인합니다. 각질의 수분이 발산된다. 이것이 효과가 아닙니다. 문제 2번입니다. 실내 온도 30도, 실외 온도 35도, 밀가루 온도 24도, 설탕 온도 20도, 쇼트닝 온도 20도, 달걀 온도 24도, 마찰 계수 22. 그럴 때 반죽 온도가 25도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무력 온도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우선 이 와컴에서 이 도수 표시가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생략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 계산식이 어떻게 되는지가 대강 눈에 들어오시나요? 그게 들어오면은 그냥 풀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도씨입니다. 3번입니다. 완성된 쿠키의 크기가 퍼지지 않아 작았다면 그 원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네. 쿠키가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며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이 들어왔습니까? 확인합니다. 사용한 반죽이 묽었다. 이것이 원인이 아닙니다. 다음입니다. (4번입니다) 오븐에서 구워 나온 빵을 냉각할 때 적정한 수분의 함유량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빵을 구워서 나올 때 수분이 몇 프로 정도가 들어있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를 물었습니다. 답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확인합니다. 네, 38%입니다. 다음입니다. 식품 첨가물 중 보존료의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보존료의 조건이 아닌 것, 조건인 것과 조건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으면 됩니다. 확인합니다. 3번입니다. 식품의 성분과 반응을 잘하여,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성분을 변화시킬 것. 그러면 안 되죠.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직접 종사자들이 정기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주기는? 그냥 눈도장 찍어 주십시오. 확인합니다. 연기뢰입니다. 7번입니다. 경구감염병과 비교할 때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은? 네, 경구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을 각기 알아두시면 됩니다. 정답이 들어왔나요? 확인합니다. 4번입니다. 8번입니다. 케이크의 제조에 사용되는 달걀의 역할이 아닌 것은? 달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어떤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인가? 정답 확인합니다. 글루텐 형성 작용이 달걀의 역할이 아닙니다. 9번입니다. 제빵에서 글루텐을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글루텐. 글루텐이 무엇인지는 대강 아시죠? 그걸 강하게 하는 거. 일종의 끈기를 강하게 하는 거, 찰지게 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 확인합니다. 산화제입니다. 10번입니다. 식기나 기구의 오용으로 구토, 경련, 설사, 골련화증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이타이타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성 급중 물질. 이타이타이병 그러면 뭡니까? 정답이 눈에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카드뮴입니다. 11번입니다. 계란이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계란의 신선도와 오래된 계란을 식별하는 법. 정답이 눈에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점도가 감소합니다. 겨울철 굳어버린 버터크림의 되기를 조절하기 알맞은 것은? 이것도 정답 아시겠죠? 확인합니다. 식용유입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제빵에 메가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메가, 엿기름이죠? 보리에 싹 튀어가지고 말린 것이요. 이거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정답이 어느 정도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구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14번입니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그냥 정답이 눈에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냉장 보관하면 오히려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15번입니다. 2차 발효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차 발효, 중간 발효, 2차 발효 이렇게 진행되죠? 2차 발효입니다. 정답이 들어왔나요? 확인합니다. 4번. 16번입니다. 한 개의 무게가 50g인 과자가 있다. 이 과자의 100g 중에 탄수화물 70, 단백질 5g, 지방 15g, 무기질 4g, 물 6g이 들어있다면 이 과자 10개를 먹을 때 얼마의 열량을 낼 수 있는가? 일단 이런 문제에서는 어떤 것이 열량을 내고 어떤 것은 열량을 내지 않는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100g 중에 들어있는 것에서 각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각 몇 킬로칼로리를 내는지, 그런 다음에 50g으로 환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산식은 대강 들어왔나요? 답은 2번이고요. 17번입니다. 적혈구 뇌세포, 신경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형성하는 당. 혈당, 형성하는 당. 혈당 검수에서 뭘 재는 것이죠? 정답 확인합니다. 포도당이죠. 18번입니다.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표백과 숙성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 어느 정도 들어왔죠? 정답이? 계량제입니다. 19번입니다.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를 거의 나온다고 보시고 알아두셔야 합니다. 정답 어느 정도 아시겠죠? 확인합니다. 글루테닌, 글리아딘입니다. 20번입니다. 반죽의 신장성과 신장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기기는? 이런 문제도 거의 100% 나온다고 보시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답 눈에 들어왔죠? 확인합니다. 익스텐소그래프입니다. 다시 1번부터 해설 들어가겠습니다. 도넛 반죽에 휴지 효과가 아닌 것. 이제는 정답 확실히 아시겠죠? 몇 번입니까? 네, 3번이죠. 해설 보겠습니다. 도넛 반죽을 비닐에 싸서 휴지를 하면, 도넛 반죽을 비닐에 싸서 휴지를 하면, 휴지가 무엇입니까? 잠깐 쉬게 하는 거죠. 뭐 벤치 타임이라고도 하고요. 그때 뭡니까?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반죽이 부풀고 수분이 흡수된다. 1차 반죽을 끝내고 분할하는 이런 과정에서 반죽도 좀 지치게 되죠. 잠시 쉬어주게 되면 다시 원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속에서부터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반죽이 부풀고 수분이 흡수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했어요? 수분이 발산된다 그랬기 때문에 틀린 것이죠. 도넛 반죽의 휴지 효과. 미로펴기 작업이 쉬워집니다. 표피가 빠르게 마르지 않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서 반죽이 부풉니다. 넘어갑니다. 이 해설을 좀 더 이제 보충을 해볼게요. 지금 이 해설은 제과제빵 기능사의 전 분야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고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빵 만들기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첫째, 반죽. 우리가 생지라고도 하고 도구라고도 하죠. 이 반죽을 1차 발효를 시킵니다. 1차 발효에서 발효 온도는 27도고요.
습도는 75 내지 80%입니다. 1차 발효를 시작해서 부피가 2 내지 2.5배가 되었을 때 펀치를 해요. 예, 가스 빼기를 해주는 거죠. 누르고. 그래서 이때 탄산가스를 빼고 뭡니까? 산소를 공급해서 이스트 활동에 활력을 줍니다. 예, 부풀어 있는 이것들을 뭐 문지르기를 하고 치기를 해서 어떻든 가스를 빼내고 산소 공급을 하면서 또 치대기를 하면서 반죽을 섞게 되죠. 이렇게 해서 내부 온도와 외부 온도가 차이가 있었죠. 내부는 뜨겁고 외부는 차고 이거를 섞어서 온도를 균일하게 해준다. 이런 것이 1차 발효의 목적입니다. 1차 발효가 끝난 다음에 성형을 하게 되죠. 이 성형의 단계에 바로 이 휴지가 들어가는데요. 이 성형은 먼저 분할을 하죠. 그 다음에 둥글게 굴리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이 그릇 같은 데 넣고 비닐을 씌워서 약 2분에서 20분 정도, 보통 한 뭐 15, 6분이죠. 쉬게 만든단 말이죠. 그럼 다시 부풀어 올라와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하나 정형을 해서 팬에 담죠. 이렇게 해서 2차 발효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2차 발효실로 들어가게 되면 2차 발효에서는 어때요? 발효 온도가 35에서 43도예요. 1차 발효에서는 27도였는데 매우 높아졌죠. 2차 발효에서. 습도도 1차 발효에서는 뭐예요? 75 내지 80%였는데 여기서는 습도가 85에서 90%로 습도가 아주 높아요. 발효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2차 발효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굽기를 들어가죠. 다 구워졌으면 냉각을 해요. 구워낸 빵을 냉각하는 온도는 35도에서 40도예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포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본 거 뭐였어요? 휴지 또는 이 벤치 타이머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 성형, 1차 발효와 2차 발효 중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중간 발효라고 해요. 중간 발효 또는 잠깐 벤치 쉬는 것 같은 가는 길을 가야죠. 1차 발효 끝냈으면 또 2차 발효로 가야 되는데 벤치 타임을 갖는 거예요. 조금 쉬는 거예요. 반죽도 지쳐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정형해서 팬닝하고 2차 발효실에 들어가면 온도 습도도 다 높다. 1차 발효보다. 그리고 굽기하고 냉각할 때는 구워낸 빵을 35도에서 40도 정도로 냉각한다. 왜냐하면 이 온도가 가장 어떻습니까? 자르기도 쉽고 또 어때요? 예, 노화가 더디게 올 수 있는 그런 온도죠. 문제 2번입니다. 실내 온도 30도 쭉쭉쭉 나갔죠? 반죽 온도가 25도씨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온도는 물의 온도 구하는 계산식 아주 확실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희망 반죽 온도 곱하기 요인수입니다. 여기에서 요인, 이 실내 온도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여기서 요인인 것과 요인이 아닌 것을 골라낼 수도 있어야 돼요. 우선 반죽을 해갖고 어디다 두나요? 실외에다 두나요? 그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의 온도는 여기서 뭡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인수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반죽 온도에다가 요인수를 곱한 다음에 각 요인의 합을 빼줍니다. 자, 희망 반죽 온도가 25도씨라고 그랬죠? 요인을 다 해보니까 실외 빼고 다 해보니까 6개예요. 25 곱하기 6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를 다 이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열고 더하기 해서 빼주면 되죠? 실내 온도 30도, 밀가루 온도 24도, 설탕 온도 20도, 쇼토닝 온도 20도, 달걀 온도 24도, 마찰 계수, 여기 마찰 계수가 들어갑니다. 22. 이걸 다 더하고 이거 곱한 것을 빼주면 10이 나와요. 그래서 필요한 물의 온도는 10도씨가 됩니다. 이 계산식은 한번 문제만 보고 반드시 본인이 한두 번 풀어보셔가지고 숙지를 해두면 이런 문제 나오면 100% 맞는다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 몇 개만 푸시면 그냥 합격선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완성된 쿠키의 크기가 퍼지지 않았다. 그 원인이 아닌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랬습니다. 아까 답을 보셨으니까 이제 100% 답은 아시겠죠? 자, 사용한 반죽이 묽었다라는 것이 틀린 것이죠. 그러면 묽은 반죽은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과도하게 퍼짐이 되겠죠. 그냥 봐도 아시겠죠? 자, 쿠키의 퍼짐이 부족했다. 그럼 뭘까요? 산성 반죽. 일반적으로 산성 반죽은 어떻습니까? 강하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반죽에 탄력성을 부여하고 하려면 이 산성을 집어넣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글루텐이
강하게 작용하죠. 자, 된 반죽. 예, 아무래도 묵지 않고 되니까 수분 빨리 빠져나가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과도한 믹싱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믹싱을 하면 기공이 생기고 좋은데 과도한 믹싱은 오히려 부피를 줄이게 합니다. 너무 높은 오븐의 온도, 그렇죠? 수분을 많이 빠져나가게 하고 딱딱하게 합니다. 입자가 고운 설탕. 자, 입자가 고운 설탕은 너무 입자가 적어서 그 안에서의 기공 형성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를 크게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별로 못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작은 양의 설탕. 설탕을 너무 적게 사용했어요. 설탕이 들어가서 그, 그 글루텐 사이에서 기공을 좀 형성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할 경우에 물은 다 빠져나오면 설탕은 남죠. 그래서 설탕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부피가 큽니다. 커집니다. 근데 적게 사용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굽기의 온도가 높았다. 반죽이 산성이었다. 가루설탕 사용하였다. 전부 뭡니까? 작아지는 원인이에요. 근데 사용한 반죽이 묽었다. 과도한 퍼짐이 되는 거죠. 답은 1번입니다. 5번입니다. 식품 첨가물 중에서 보존료의 조건이 아닌 것은 아까 보았으니까 답은 눈에 들어오셨죠? 확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식품 첨가 보존료의 조건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아, 답은 3번이고요. 자, 보존료가 되려면 보존료는 뭡니까? 뭐 예를 들어 빵에 보존료를 섞었다든가. 근데 이 보존료가 들어가서 빵 맛을 변하게 하거나 빵의 색깔을 변하게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존료는 무미, 그 자체로서 맛이 없어야 돼요. 무치, 냄새도 안 나야 돼요. 무색이라 해야 돼요. 그리고 식품 화학 반응을 하지 않아야 해요. 식품과 화학 반응을 잘 해가지고 식품을 변질시키거나 하면 안 돼요. 이게 보존료의 조건이에요. 또 그 독성이 없어야 돼요. 독성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식약처에서 보존료 허가도 안 내줍니다. 그 다음에 산이나 알칼리에 안전해야 돼요. 안전하지 않으면요. 산화되거나 알칼리화돼서 변미, 맛을 변하게 하거나 성질을 변하게 하면 안 돼요. 자, 식품의 변질, 미생물에 대한 저지 효과가 커야 한다. 그렇죠?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변질 막고 미생물에 대한 저지 효과가 커져서 보존의 기간이 길어져야죠. 그 다음에 사용하기 너무 어려워도 안 되죠. 이런 것이 보존료의 조건입니다.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채취, 가공, 제조, 조리 이런 거 할 때 정기 건강진단을 얼마 만에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답은 눈에 들어왔죠? 지금이 11월입니다. 올해 이러한 업을 종사하는 분이 안 받았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받아야겠죠. 왜? 연기례니까요. 연기례입니다. 7번입니다. 경구감염병과 비교할 때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은 이거 뭐 거의 나올 확률 95%, 6%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이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묻는 것은 세균성 식중독의 특징이 뭐와 비교할 때, 경구 감염병과 비교할 때 묻는 것은 세균성 식중독을 물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 답은 아까 보셨으니까 확인되셨죠? 한 번 더 확인해 보십시오. 답이 세균성 식중독. 네, 많은 양의 균으로 발병한다. 자, 확인해 봅니다.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우선 경구 감염병은 무엇일까요? 이걸 한번 더 보고 갈게요. 경구 감염병. 경구라는 것은 경과한다. 입을 통해서 감염된다 그 말이죠. 경구. 병원체가 입으로 침입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소화기 계통의 감염병이다. 이거는 적은 양으로 감염이 잘 되며 왜? 적은 양의 세균이 들어와도 몸속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이 되는 경우도 많다. 옮긴다는 것이죠. 이게 전염병입니다. 경구 감염병은
세균성 경구 감염병이 있고 바이러스성 경구 감염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지는데 그 균이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그거예요. 세균이냐 바이러스냐. 자, 세균성 감염병에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파라티푸스, 콜레라, 디프테리아 주로 이런 것이 있어요. 대강 보시면 아시겠죠? 아, 세균성은 대부분 음용수를 통해서 물이라든가 어떻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전파되는구나. 바이러스성 감염병은요. 이건 워낙 균이 적어서 이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침한다든가 뭐 이렇게 소아마비, 폴리오라고도 하죠. 뭐 급성 회수연을 하고요. A형 간염, 감염성 설사증 이런 것이 바이러스성 경구 감염병이에요. 그럼 다시 돌아가세요. 자, 이제 경구 감염병과 세균성 식중독을 살펴볼게요. 우선 세균수에 있어서 경구 감염병은 소량일 때도 발생합니다. 왜? 얘들이 들어가서 체 내에서 강한 번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세균성 식중독은요, 다량일 때 발생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미 밖에 음식에다가 이 다량의 균들이 들어가서 독소를 뿜어낸 거, 이것을 먹고 식중독 걸리는 거예요. 세균이 밖에 있는 음식에 만들어낸 독소.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독소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러니까 다량의 세균이 필요한 거예요. 2차 감염. 자, 경구 감염병은 2차 감염 많아. 이게 전염병이에요. 파상적이란 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염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세균성 식중독은요. 자기 혼자 먹고 자기 혼자 식중독 걸려서 걸릴 뿐이에요. 내가 세균성 식중독 걸렸다가 남한테 옮기는 건 없어요. 이거 자체로는요. 독이기 때문에. 잠복기는요. 경구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길어요. 왜? 이것이 체내에 들어와서 어떻습니까? 번식을 해야 돼요. 체내에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세균성 식중독은요. 비교적 짧아요. 왜? 독성이니까 들어와서 바로 독이 퍼지는 거죠. 예방조치는요. 세균성 감염병은 불가항력적이에요. 거의 예방할 수도 잘 없다라는 얘기죠. 불가항력적이다. 근데 세균성 감염이 가능하다. 예. 그 다음에 면역은요. 경구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면역이 됩니다. 한번 걸리면 다음에는 다시 안 걸린다는 거. 예를 들면 소아마비 같은 경우 면역되죠. 그런데 식중독은요. 한번 식중독 걸렸다고 해서 다시 그 식중독에 안 걸린다? 이런 면역성은 거의 없습니다. 음용수와의 관계는요. 대부분 이 경구 감염병은 음용수에 의해서 감염되는데 세균성 식중독은 음료수와는 거의 관계가 없고 해당 식품에서 생성된 독소에 의해서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두시면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거의 포괄적으로 다 맞출 수 있게 돼요. 반드시 이해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8번입니다. 케이크의 제조에 사용되는 달걀의 역할이 아닌 것. 아까 답은 확인하셨죠? 네, 글루텐 형성작용이 아닌 것이죠. 자, 케이크에서 달걀은 결합제. 왜냐하면 그 달걀에 있는 단백질이 용고되면서 결합을 시켜요. 유화제. 이 유화제는 뭡니까?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거예요. 주로 달걀에 어떤 성분이 섞이게 합니까?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이 유화제 역할을 해요. 팽창작용. 달걀이 팽창작용을 해요. 주로 어떤 것이 흰자죠. 이 흰자를 계속 저으면 이게 머랭이 되면서 큰 거품이 일죠. 예, 이 팽창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가가 많죠. 영양증진. 그래서 결합제, 유화제, 팽창제, 영양증진. 이것은 계란의 역할입니다. 글루텐의 형성작용을 했는데요. 이 글루텐은 뭡니까? 끈기에 끈기. 예, 나중에 한번 더 이건 보게 될 겁니다. 이것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달걀은. 여기 있네요. 글루텐 한번 보고 갈게요. 흔히 빵을 제조할 때 반죽이 끈끈하게 되는 성질로서 이게 불용성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 혼합물인데 이 끈기를 이용해서 이 끈기가 있으니까 마치 효모가 먹는 탄산가스가 빠져나오려고 그래도 이 반죽의 끈기가 뭐예요? 위에다가 그 비닐로 텐트 친 것처럼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 가스가 머물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부풀리거나 하는 이런 글루텐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길이를 늘리거나 부풀리거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나오죠. 제빵에서 글루텐을 강하게 형성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아까 헬스에서도 대강 들으시면 알겠죠? 답은 무엇입니까? 예, 산화제죠. 보겠습니다. 자, 산화제는 산화를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반죽에서 글루텐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제빵용 밀가루를 재분 직후에 바로 내부이지는 않고요. 3, 4일간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방질, 단백질 등의 성분이 산화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 글루텐 형성이 좋아서 끈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제빵성이 향상되는데 이는 산화제를 이용하는 경우와 같은 계량 효과로 인정되고 있다. 대강 이 정도. 그래서 제빵에서 글루텐을 강하게 하는 것은 산화제고 자연 산화제적인 역할은 밀가루를 재분 직후에 3, 4일 방치해 두게 되면 제빵성이 향상되는데 이것은 글루텐 강화에 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산화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10번입니다. 식기나 기구의 오용으로 구토경련 설사, 골연화증의 증상을 일으키고 이타이타병의 원인이 되는 유해성 금속 물질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이타이타이병. 답은 아까 확인하셨죠? 무엇입니까? 카드뮴이죠. 자, 보겠습니다. 이타이타이병. 이 일본 미나마타병이나 이타이타병이 전부 일본에서 이게 발견돼서 이름 붙여진 것이죠. 이타이타이 아프다 아프다 이 골연화증 뼈가 쑤시고요. 이런 것인데 일본에서 유래했고 카드뮴 중독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나마타병 이거 항상 나오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타이타이 미나마타. 미나마타는 뭡니까? 수은 중독입니다. 이거는 신경계의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혀가 꼬인다든가 어눌하다든가. 그래서 일단 숨이 카이 그랬는데 뭐 밥을 먹고 다니자에 나오는 뭐 김수미 씨인가요? 이건 관련은 없지만 어떻든 이제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군산이 고향이에요. 근데 에, 이분이 뭐그 어떤 병으로 뭐 혀가 꼬였는지 예, 뭐그 중국 저 경상도 말씨를 쓰는 거예요. 뭐 이래타 카이 저래타 카이 하면서 그래서 예, 수미 씨가 전라북도 사람인데 뭐 경상도 말로 이래타 카이 저래타 카이 그러면서 혀가 꼬이더라. 그래서 수미 수는 미나마타병 카 이레타 카이 그렇게 카드뮴은 이타이타병 수은 미나마타 카드뮴 이타이타병 수미 카이 수미 씨가 이레타 카이 저레타 카이라는 경상도 말을 쓰면서 혀가 그 꼬이는 말을 하더라. 이 이타이타병이 카드뮴 중독이고요. 수은이 미나마타병인데 이게 신경계. 이타이타병은 골련압증. 아프다 아프다. 골련압증. 예. 일단 수, 미, 카이 요것만 알아두시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수는 미나마타병, 카드뮴은 이타이타이병. 넘어갑니다. 계란이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답은 확인되셨죠? 다시 확인합니다. 점도가 감소합니다. 자, 계란이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점도가 감소하고 점도가 감소하는 걸 깨놓고 보면 툭 퍼진다는 얘기죠. 점도가 증가한다는 건 끈기가 있고 이 탄력이 있어서 단단한 거죠. 점도가 감소하니까 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퍼지죠. 많이 퍼질수록 오래된 겁니다. 비중이 가벼워진다. 물에 넣어보면 떠요. 약간의 소금물에 넣어보면. 왜 그럴까요? 이 기공이 커졌어요. 계란이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여기에 이 기공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공이 원래 조그만 건데 여기에 있는 수분들이 빠져나가니까 공간이 커지죠. 이 공간이 이렇게 기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 기공은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분은 빠져나가고 공기는 들어오고 그러니까 어때요?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가벼워지는 거죠. 그래서 물에 넣으면 오래된 달걀은 물에 뜬다니까요. 예. 그리고 알칼리화로 pH가 올라가요.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오래되면 산성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알칼리화로 오히려 수소 이온 농도가 올라갑니다. 자, 껍질이 얇아져요. 오래되면.
그리고 신선한 달걀일수록 껍질이 어때요? 거칠거칠해요. 이 신선한 달걀은 껍질이 거칠다. 이 표현 맞는 거예요. 오래되면 이 거친 부분이 없어지고 벤질벤질해져요. 얇아지고 뭐 반질반질해진다. 이건 뭐예요? 오래된 거 이거는. 오래된 달걀이에요. 얇아지고 반질반질해지고, 예, 이건 오래된 거고, 오히려 신선한 달걀이 껍질이 거칠어요. 자,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점도가 감소한다. 신선한 달걀. 그럼 이거 이제 신선한 달걀이죠? 비중이 무겁다. 예, pH가 떨어져 산패된다. 껍질이 두껍다. 예, 일단 신선한 건 껍질은 두껍습니다. 산패된다. 이건 좀 그렇고요. 예, 비중은 무겁습니다. 그럼 어떻든 오래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점도는 감소한다. 이것이 답입니다. 12번입니다. 겨울철에 굳어버린 버터크림이 되기를 조절하게 알맞은 것은? 답은 들어왔죠? 식용유죠. 겨울철에 버터크림이 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체인 식용유를 첨가합니다. 다음 중 제빵에 메가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아까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해설합니다. 메가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엿기름이라고 그랬죠. 메가는요, 보리를 발화시켜서 만든 것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하고 풍미를 향상하며 노화 지연 기능을 합니다. 좀 더 촉촉하고 오래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메가는 일명 엿기름이라고 하고요. 보리에 물을 부어서 싹을 트게 한 다음에 말린 것입니다. 녹말을 당분으로 바꾸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식혜나 엿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자, 메가를 사용하는 목적이 아닌 것은 구조 형성에 도움을 준다. 근데 구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붙들어 주는 것이죠. 이건 주로 글루텐의 역할이에요. 메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이런 글루텐의 역할이 강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메가는 이 세 가지 노화지연, 즉 빨리 굳어지는 것을 방지해 준다. 제품에 독특한 그 향미가 있어요. 이 엿기름으로 짠 엿 같은 것은요. 이산화탄소의 생산을 증가시켜요. 이 효소제적 역할, 효소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 증가시키고 제품에 독특한 향미 부여하고 노화지연. 그렇지만 구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구조 형성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노화가 무엇입니까? 딱딱하고 굳어지는 것이죠. 이거는 이 시험 문제는 거의 99%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알아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답은 확인되셨죠? 냉장 보관한다가 틀린 것이죠. 자, 냉장 보관. 0도에서 8도씨. 여기서 노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밥을 해서든 뭘 해서 냉장실에 넣었다. 가장 빨리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은 마이너스 18도씨 이하로 보관하든 얼어버렸지 않습니까? 녹히면은 바로 지금 한 밥처럼 돼요. 실온, 아예 21도, 30도 조금 실온에서 보관하든지. 그러면 빨리 노화는 안 돼요. 방수 포장재, 습도를 좀 유지하게 방수 포장재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다량의 설탕 첨가, 이거 노화 지연돼요. 그 다음에 유화제 사용, 이 유화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물과 기름, 그러니까 레시틴이 뭐 예를 들면 또는 글리세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잡고 있는 거죠, 물을. 그러니까 노화가 더딘 거예요.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그래서 뭐 유화제 사용이니 방수 포장재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수분을 그 안에 가두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해지는 게 지연된다는 거예요. 설탕 첨가도 마찬가지. 수분을 그 안에 보유해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화를 지연시키는 방법, 방수 포장재, 다량의 설탕, 유화제 사용. 이거는 노화시 냉장 보관은 가장 노화를 빠르게 하는 것이다. 2차 발효에 관련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아까 답은 보셨으니까 해설로 들어갑니다. 2차 발효실의 습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수분이 적기 때문에 껍질이 과도하게 터집니다. 자, 아까 우리가 2차 발효를 잠깐 봤었죠? 원하는 크기와 글루텐의 숙성을 위해서 필요하고 2차 발효는 온도, 습도, 시간의 세 가지 요소에 조절되는데 2차 발효실의 습도는 75에서 90%라고 그랬죠? 온도는요. 약 35에서 40도 정도 라든가.
그리고 시간은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도, 습도, 시간이 세 가지 요소에서 조절되는 것이 2차 발효죠. 넘어갑니다. 한 개의 무게가 50g, 100g 중에는 탄수화물 70, 단백, 지방, 무기질 이렇게 들어있다. 10개를 먹을 때 얼마의 열량을 낼 수 있겠느냐. 일단은 각 g당 킬로칼로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부터 구해야겠죠. 구해보겠습니다. 1g 중 열량은 어떻습니까? 탄수화물이 4kcal,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탄수화물 1g은 4kcal, 단백질 1g도 4kcal, 지방 1g은 9kcal의 열량을 낸다 이 말이죠. 그럼 100g 중 열량은 얼마냐라고 계산해 보면 100g 중에 70g 들어있대요. 그럼 70 곱하기 4, 5g, 단백질이 5g이라고 그랬죠? 단백질 5g에 4kcal, 15에 9 이렇게 하니까 100g 중 열량은 435kcal입니다. 그럼 50g은요. 과자 한 개가 50g이니까 이걸 2로 나누면 217.5kcal가 되겠죠. 이런 과자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10개라고 그랬어요. 열을 곱해줘요. 그러면 2175kcal가 나옵니다. 네.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셨거나 모르겠다면 이 문제에서 조금 머무시면서 확실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풀어보십시오. 17번입니다. 적혈구, 뇌세포, 신경세포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혈당을 형성하는 당은 그냥 보고 외우시면 되죠. 포도당이죠. 네, 우리 몸에서 혈당을 형성하는 당은 포도당입니다. 아예 혈당이란 게 뭡니까?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도당을 혈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혈당을 형성하는 당은 그러면 그냥 포도당입니다. 밀가루의 표백과 숙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첨가물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표백과 숙성. 그러면 무조건 그냥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계량제죠. 자, 밀가루 계량제는 재분된 밀가루의 표백 숙성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표백과 숙성 기간 단축 사용되는 것으로 브롬산, 칼륨, 과산화벤조, 이산화염소, 염소, 과항산, 암모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다 표백하고 숙성 주로 산화제, 산화제. 아까 산화제는 뭐랬어요? 글루텐 형성에 도움 강하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표백과 산화를 시켜서 글루텐 형성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기간 단축하는 겁니다. 유화제는 기름하고 물을 섞이게 한다는 거랬죠? 글리세린, 대두인지질, 달걀에 들어있는 뭐 레시틴 이런 게 유화제입니다. 자,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글루텐을 형성하는 단백질. 정답은 뭐 아까 보았으니까요. 3번이죠. 자,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루테닌은 탄력성이고 글리아딘은 신장성입니다. 만약에 탄력성만 있고 신장성이 없다면 늘어나지는 않겠죠. 신장성만 있고 탄력성이 없다면 한없이 늘어나고 원형 복귀가 안 되겠죠. 우리가 쫄깃쫄깃하다 이러한 맛들은 대부분 뭡니까? 탄력성도 있으면서 신장성도 있는 거예요. 늘어나기도 하는데 다시 원형으로 복귀되는 거. 밀가루가 찰기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글루텐. 밀가루 반죽을 물속에서 주무르면 녹말만 남아요. 녹말이 물속에서 현탁되고 녹말은 없어지죠. 그리고 제거되고 점착성인 덩어리로 남는 거. 이것이 글루텐이에요. 어렸을 때 우리가 밀을 뭐 해서 오래 씹으면 녹말은 없어지고 나중에 껌처럼 끈적끈적한 것만 계속 씹고 다니죠. 껌 대용으로. 이런 게 글루텐이에요. 글루텐의 끈기로 인해서 반죽에서 가스를 보유하게 돼요. 이게 비닐막처럼 씌우게 되죠. 그래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겁니다. 글루텐 중에 에틸알코올에 녹는 것이 있어요. 이게 글리아딘, 이게 팽창이죠. 이게 신장 늘어나는 거. 녹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게 글루텐이에요. 이거는 탄력성이에요. 자, 이것이 잘 이해가 안 가셨다면 한 번 더 보시면서 이해를 완전히 해 두십시오. 이런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파급 효과가 두세 문제까지 파급 효과가 있어요. 다음 20번입니다. 반죽의 신장성과 신장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기기는 그랬습니다. 답은 아까 보셨죠? 4번이죠. 자, 보겠습니다. 반죽의 신장성과 신장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기기는 익스텐소그래프인데요. 밀가루 계량제의 효과를 측정해요.
얼마나 신축성이 있느냐 뭐 이런 거죠. 자, 익스텐션이란 말 자체가 늘어남, 팽창, 확대 이런 말이에요. 예, 영어에서 그냥 익스텐소 그러면 신장성과 신장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기기네. 이렇게 아시면 될 겁니다. 일단 신장성은 늘어나는 거예요. 신장에 대한 저항성은 늘어나는 것을 조금 저지하는 거예요. 원형으로 갖고 가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탄력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글루텐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장성, 늘어나는 거. 그 다음에 원형으로 돌아가려는 탄력성.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는 끈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반죽의 신장성과 신장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는 기기, 즉 탄력성을 측정하는 기기는 익스텐소그래프입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다시 뵙겠습니다.